안녕하세요. 저는 AWS의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이런 형태의 RDBMS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저장소 하나만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아키텍처에서 이 아키텍처를 좀 변경을 해서 이런 배치 레이어, 그러니까 시간별이라든가 일별 아니면 연간 통계 같은 걸 볼 수 있는 이런 식의 아키텍처로 구성을 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통계를 보여주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인데, 이 부분을 이제 실시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로 바꿀 거고,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BI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가 모여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 모은 데이터로 다른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크게는 이제 네트워크 분석, 그 다음에 그 추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머신러닝 같은 걸 어떻게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확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로 저희가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이제 오늘 하려는 내용이 전체적인 이제 아키텍트에 대해서 이제 볼 거고, 그걸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도 약간 이제 데모로 보여드릴 텐데, 그렇다면 이제 과연 아키텍트라는 게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키텍트는 먼저 저희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실제 그 문제를 얼마나 잘 풀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그런 장단점을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해서 결국엔 밸런싱을 맞추는 이런 과정이 결국에는 저는 아키텍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어떤 아키텍처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옳은 거다, 이런 의도로 소개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 BI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 배워갈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선 이제 분석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그리고 이제 분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석유보다 더 비싼 자원이라고 말들 하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석유라는 게 그거 하나만으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석유를 가지고 이런 약간 복잡한 정제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실생활에 필요한, 그러니까 맨 밑에 보시면 뭐 아스팔트를 깔기 위해서 필요한 타르라든가,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뭐 자동차나 비행기에 들어가는 휘발유라든가 경유라든가,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석유가 자원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 역시도 데이터만 가지고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어떤 저희가 원하는 결과라든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걸 어딘가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잘 정제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의 어떤 분석 시스템을 갖춰지고, 그걸 통해서 어떤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결국엔 데이터가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필요한 게,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그렇다면 왜 과거에도 이런 분석 시스템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현재 와서도 이제 분석 시스템이 계속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왜 현대에 와서 과거에 비해서 이런 분석 시스템을 만들기가 더 어려웠을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답이 약간 지금 현대에 얘기하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의 그 네 가지 네 가지 V로 시작하는 네 가지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에 비해서 데이터의 볼륨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죠. 데이터 사이즈도 커졌고. 근데 데이터 볼륨이 커진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생성되는 속도 자체도 엄청 빨라졌습니다. 뭐 과거에는 그냥 일반적인 트랜잭션 데이터, 은행에 있는 그런 트랜잭션 데이터가 주로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지금 이런 웹이나 같은 그런 동영상 데이터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도 계속 차임이나 카톡을 하는 그런 메시지 데이터도 있을 거고 예, 데이터가 생성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죠. 그리고 데이터의 소스 역시도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동영상, 그다음에 온라인에 있는 어떤 클릭 스트림, 그리고 오프라인에 있는 데이터,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 어떤 IoT 기기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 등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생성이 되다 보니까 그 데이터의 볼륨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제 구축하기 이제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데이터는 많아졌는데 정작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답이라든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즉 가치가 되는 이걸 얻을 만한 거는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하고 실제로 그런 가치를 주는 데이터가 또 이제 희귀할 수가 있어서 결국 이런 네 가지 V로 시작하는 이 특징 때문에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현대에 와서는 조금 이제 구축하기 어렵다고 인식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데이터의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구조죠. 저희가 보통 그 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의 그 구조 자체가 잘 갖춰져 있는 스트럭처드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전혀 데이터가 갖춰져 있는 모양이 없는 언스트럭처드 데이터 그리고 이제 그 뭔가 모양이 약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어떤 픽스가 되지 않는 그런 세미 스트럭처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데이터라고 하면 뭐 RDB에 있는 스키마 정의대로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언스트럭처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 그런 뭐 실문 기사나 이런 걸 보시면 그런 걸 이제 어떤 구조가 없이 있는 데이터니까 그런 걸 이제 언스트럭처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미 스트럭처 데이터는 이제 뭐 그 CSV 형태의 컴마로 어떤 컬럼들이 구분이 되어 있긴 한데 뭐 각각의 컬럼이 그게 숫자인지 문자로 해석해야 되는지 이제 애매한 경우나 아니면 이제 JSON 데이터 같은 경우 JSON 데이터도 얼핏 보기에는 키밸류 형태로 그 데이터가 정의되어 있긴 하지만 그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이제 저희가 규정을 할 수가 없고 또 삭제도 가능하고 또 밸류에 대한 타입 역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미 스트럭처 데이터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데이터의 그 POV라는 특성하고 그 데이터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 특성 중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그 데이터 템퍼레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데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액세스하는 그 빈도수라든가 그리고 그 한번 액세스를 했을 때 얼마나 빨리 가져오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때 데이터야 그리고 이런 과정들에서 들어가는 그 비용이라는 이런 네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핫 데이터, 웜 데이터, 콜드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핫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빠른 빈도로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응답 시간도 되게 낮기를 원하고 그리고 빠른 빈도로 요청하고 빨리 데이터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그 양 자체는 되게 작은 그런 류의 데이터를 이제 핫 데이터고 이런 데이터들은 주로 이제 인메모리 DB라든가 이런 식의 그 스토리지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져가는 데 있어 비용이 좀
비싼 편이죠. 반면에 콜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제 연말이 돼서 연간 어떤 그 매출 실적을 계산한다든가 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연말 그 12월 달에 돼서 1월 달에 그해 1월 달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그때서야 한번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실제 그 액세스하는 빈도는 상당히 낮고 근데 반면에 그 액세스를 한번 할 때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져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데이터 자체는 약간 좀 이렇게 그 높아도 크게 이제 부담이 없는 그런 류의 데이터를 이제 콜드 데이터라고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어떤 테이프라든가 아니면 S3 뭐 글레이시아나 뭐 이런 데이터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류의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콜드 데이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웜 데이터는 그 중간에 있는 정도로 항상 저희가 뭔가 오퍼레이션 할 때 그 상시적으로 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몇 밀리세컨드 단위로 이렇게 꼭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그런 경우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웜 데이터라고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를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그 동일한 어떤 그 스토리지라든가 분석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하기보다는 이렇게 목적에 맞는 거를 좀 더 정확하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제 온도에 따라서 나눠보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그 나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까지는 그 데이터의 일반적인 어떤 특징들 그런 거 이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실제로 그 분석하는 과정,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좀 단순한 그림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맨 왼쪽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저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형태고 그 중간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데이터를 컬렉트 수집을 하고 어딘가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저장한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를 재가공을 한다든가 그래서 다시 저장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이제 분석을 해서 실제 최종 소비를 하는 이렇게 총 4가지에서 5가지 단계의 그 체인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실 점이 그 저희가 그러면은 답을 얻기까지 얼마나 빨리 답을 줄 수가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죠. 당장 답이 필요한데 저런 데이터 자체가 그 처리하는 게 너무 느려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스루프 그 저희가 이제 앞서 포브이에서 설명을 할 때 그 현대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 볼륨이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 그 큰 볼륨들을 그러니까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빠른 시간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 처리 과정 자체가 처리량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루프의 관점에서도 저희가 이런 거 평가를 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 거냐. 가급적 이제 비용을 그 적게 드는 게 좋고 합리적인 선에서 이제 비용이 들도록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는 걸 한번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보통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대략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그런 툴이 있을 거고, 시각화하는 게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시각화라든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보는 걸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기를 바라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들어올 거고, 그래서 그거를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될 건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주로 이제 그 데이터 소스 쪽부터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주로 많이 접하는 데이터 소스들은 CRM이라든가 아니면 ERP 데이터 같은 그런
데이터 저장소에서 그 체인지 데이터 캡처,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뭔가 변경되는 데이터를 쭉 저희가 저장하고 싶어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쇼핑몰이나 이런 그 웹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이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클릭 스트림 같은 경우를, 예, 그런 걸 이제 저장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공장 같은 경우 IoT 같은 그런 그 센서 데이터 같은 거가 계속 스트림 형태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걸 다 저장을 해서 이걸 모아서 분석을 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기를 위한 이런 식의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기를 원할 겁니다. 대체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AWS 솔루션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맨 먼저 이제 맨 왼쪽에 데이터 소스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 저희가 그 소스를 가지고 그 시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AWS 솔루션 중에 그러니까 데이터 시각화에 최적화된 퀵사이트라는 이제 서비스를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를 하고, 그러면 이제 시각화할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할 그런 스토리지가 필요할 텐데요. 그런 스토리지는 저희가 이제 익히 익숙한 그런 이제 RDS를 활용을 해서 저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퀵사이트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AWS 제공하는 BI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맨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서 그걸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대시보드 형태로 이제 보여주고, 이런 대시보드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퀵사이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ML 인사이트 기능이 들어가서 머신러닝을 잘 모르는 어떤 마케팅 부서의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비즈니스 어널리티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몇 번의 클릭만으로 현재 다음 매출의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아키텍처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드는 또 궁금한 점이 뭐냐면, 정말 저희가 이렇게 만든 아키텍처가 정말 잘 만들어진 건지, 뭔가 동작은 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좋은 아키텍처인지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평가 방법이란 과연 있는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비고노테이션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그 알고리즘 성능을 평가한다든가 이 알고리즘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평가를 할 텐데, 근데 아키텍처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이 약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키텍처를 평가를 할 때 AWS 경우에는 아키텍처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 셋이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AWS 웰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웰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는 5가지 관점에서 아키텍처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 즉 운영의 최적화 관점입니다. 효율성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프로비저닝을 쉽게 하고, 그리고 버전업을 쉽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요새 트렌드인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코드처럼 쉽게 할 수가 있는지. 두 번째는 릴라이빌리티, 안전성이라는 관점인데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정전이 났는데도 우리 서비스는 안전하게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퍼포먼스 이피션시, 그러니까 성능에 최적화죠.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만든 아키텍처가 성능적으로 뛰어난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키는데 비용은 정말 싼 건지, 합리적인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안상 저희가 취약점은 없는지. 특히나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민감한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이제 초기 단계부터 보안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아키텍처를 평가하는 게 좋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5가지로 저희가 이제 아키텍처를 평가해보고 이제 개선할 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웰 아키텍트드 관점에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먼저 이제 운영 효율성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가 이제 저장소로 RDS를 가지고 있는데 저 RDS의 특징상 저희가 그 데이터 사이즈가 커졌을 때 결국엔 이제 디스크가 부족할 거고 그래서 이제 디스크를 늘려야 되는데 이게 과연 쉽게 되는지 그리고 메모리라든가 CPU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게 스케일 아웃 시킨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렇지만 이제 RDS 같은 경우를 쓰실 경우에 마스터 슬레이브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라이트가 많아질 경우에는 결국에는 스케일 아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케일 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이제 데이터 소스 쪽에서 소스가 이제 다양해지고 이제 많다 보니까 이렇게 RDS에 직접 커넥션을 맺었을 때 그런 커넥션 풀 관리라든가 이제 그 세 번째로는 데이터 스키마에 관련된 건데요. 만약에 들어오는 데이터의 스키마가 좀 변경이 됐다든가 아니면 퀵사이트 쪽 같은 그런 데이터 시각화해서 읽어가야 되는 그런 그 데이터의 스키마가 변경됐다든가 그래서 그런 스키마를 체인지, 알터 테이블 같은 데서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정말 쉬운지 그리고 네 번째는 RDS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그 테이블의 스키마에 맞게끔 잘 정의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밸리데이트 할 거냐. 그렇지만 지금 말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에는 쉽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기 드렸듯이 이제 저는 알터 테이블 할 때 과연 무중단으로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직접 RDS에 직접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그러면 데이터를 넣어주는 어떤 데이터 소스 쪽에다 어떤 스키마를 밸리데이트 하는 부분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디스크나 이런 거는 부족함이 없는데 들어오는 데이터 소스들이 너무 많아서 커넥션 풀을 관리를 해야 되는 커넥션이 부족하니까 이걸 스케일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운영적인 면에서는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 릴라이블리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 형태로 이렇게 구조를 가져갈 건데 그러면 마스터가 자기가 나서 슬레이브로 이제 슬레이브가 마스터로 승격이 될 때 그 데이터의 로스는 없는 거지. 즉 저장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계속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런 들어오는 데이터를 유실 없이 어떻게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세 번째 이제 성능 관점에서 본다면 항상 이제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가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인덱스를 혹시나 이제 제대로 걸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 이제 슬로우 쿼리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라이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을 때 하나의 싱글 마스터가 그걸 다 처리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용 관점에서 보면 RDS 자체의 비용은 쌀지 모르겠지만 그럼 앞서 얘기한 운영 관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정성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기 위한 관리 비용 자체는 좀 커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RDS 자체가 컴퓨팅과 쿼리를 처리하는 부분과 그리고 실제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가 묶여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거를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따로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없어 보이고 예. 마지막으로 보안 쪽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랑 데이터를 전송할 때 그때 이제 인크립션을 통해서 데이터의 보안을 어느 정도 이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안 관점에서는 딱히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어느 정도 보안은 잘 취약점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이제 네 가지 관점에서는 뭔가 좀 개선할 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만약에 RDS를 그 다른 스토리지 엔진으로 교체를 했을 때 그러면 저희가 어떤 거를 고민을 해서 어떤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 선택을 할까 먼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스토리지 볼륨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많아지더라도 어떤 특별하게 저희가 스케일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도 좀 이렇게 쉽게 데이터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스키마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자유롭거나 아니면 스키마 변경이 좀 더 쉬운 그런 식의 어떤 스토리지는 없을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네 번째가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액세스 패턴, 즉 SQL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API 형태로만 그 처리가 할 수가 있는 건지 액세스를 아니면 이제 그 BI 시스템을 보니까 이제 레인지 쿼리라든가 조인 쿼리 같은 게 그 주로 많이 사용될 텐데 이런 거는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저희가 쓰려고 하는 스토리지가 어떤 서버리스 형태인 건지 아니면 메이드 서비스 형태인 건지.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운영을 효율화 시키려면 그러니까 서버리스나 메이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좀 유리하고 그렇지 않고 그거를 뭐 EC2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실제 운영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이 그렇다면 다 좋은데 지금 이런 어떤 워크로드나 이런 BI 시스템 이런 거를 이제 실제 구축을 원하는 그런 조직의 스킬셋이 그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쪽의 조직의 스킬셋에 따라서 뭔가 선호하는 어떤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서 이제 스토리지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RDS 대신 쓸 수 있는 스토리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스키마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으니까 맨 먼저 떠올랐던 게 그럼 NoSQL 계열의 스토리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뭐 다이나모DB나 다큐멘트DB, 엘렉서치 같은 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어떨까? 레디시프트 같은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냥 데이터 자체만 그러니까 무한히 좀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S3 이렇게 총 3가지 카테고리에 5가지 서비스에서 좀 후보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다이나모DB를 생각해 보면 볼륨 관점에서 보면 다이나모DB는 무한히 저장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스키마 관점에서 본다면 NoSQL이기 때문에 어떤 스키마 자체가 자유롭죠. 그렇지만 이제 액세스 패턴 관점에서 본다면 키밸류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SQL은 지원이 안 되고 푸시나 get 형태로만 액세스가 되고 특히나 이제 BI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레인지 쿼리나 조인 쿼리가 돼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죠. NoSQL에다가 이제 키밸류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그 조인 쿼리나 레인지 쿼리는 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다이나모DB는 그런 점에서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서버리스라는 점에서는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큐멘트DB. 다큐멘트DB는 이제 몽고DB와 유사한 거기 때문에 스키마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데이터 볼륨 관점을 본다면 이제 수십 테라 이상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일반적인 BI 시스템을 한다면 충분히 그 디스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스키마 관점을 보면 그 제이슨 형태의 다큐멘트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스키마 역시 좀 자유로운 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 역시 액세스 펜터 관점에서 본다면 SQL을 지원하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NC SQL을 하는 RDBMS에서
주로 쓰는 그런 SQL과는 좀 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역시도 레인지 쿼리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되지만 이제 스키마가 자유롭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인 쿼리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조인 쿼리를 하려면 데이터를 넣을 때부터 조인된 상태로 넣는다든가 이런 식의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일렉서치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검색 서비스긴 하지만 데이터 자체를 이제 많이 그러니까 분산해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검색 말고도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렉서치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스키마 자체를 저희가 규정을 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자유롭게 그냥 들어오는 인젝션 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스키마를 자동으로 이제 생성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편리한데, 이거 역시도 액세스 패턴 관점에서 본다면 SQL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그인을 깔아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제 그 조인 쿼리를 생각해 보면 이거 역시도 이제 조인 쿼리는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그 저장 볼륨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울트라 웜이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지가 일렉서치 쪽에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그 제너럴 어벨러블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렉서치 역시도 스토리지와 컴퓨팅이 붙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 사이즈가 커졌을 때 이제 스토리지 사이즈를 이제 늘려줘야 되는 그런 운영의 부담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레드시프트. 레드시프트 역시 이제 그 데이터 볼륨 면에서 보면 수십 테라 이상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이제 좀 편리하고, 그리고 그 RDB와 똑같이 그 ANSI SQL을 다 지원을 하고 뭐 레인지 쿼리든지 조인 쿼리든지 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은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서버리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서버리스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메이저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 후보 중에 하나긴 한데 조금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약간 하나를 더 좀 더 보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볼 그런 서비스가 S3인데 S3는 사실상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기능이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저장하면 이제 데이터 자체를 잘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그 데이터 볼륨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S3는 말 그대로 이제 스토리지의 역할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자유롭게 컴퓨팅 레이어를 이제 다른 걸 붙일 수가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액세스 패턴을 보면 S3 자체로는 이제 푸시나 get 같은 그런 API 형태만 제공을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컴퓨팅 레이어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레인지 쿼리도 가능하고 조인 쿼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완전 서버리스 형태로 구성이 되니까 운영에 대한 부담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나쁘지 않은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스토리지 볼륨이나 어떤 데이터 스킨 관점에서는 약간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그 충분히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액세스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레인지 쿼리나 조인 쿼리가 되느냐, 특히 BI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그 레인지 쿼리나 조인 쿼리가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솔루션을 이렇게 좀 압축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그러면 조인 쿼리가 되느냐 생각했을 때 이제 S3랑 레드시프트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다른 기준 하나 적용한 거는 이걸 서버리스용 형태로 정말 운영 부담이 거의 없느냐를 관점을 봤을 때는 S3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저는 이제 S3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S3를 저희가 이제 퍼시스턴스한 데이터 스토어로 선택을 했을 때 장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S3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다양한 그 빅데이터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스파게나
하이브나 뭐 프레스토 같은 다양한 빅데이터 프레임워크에 그 자연스럽게 이제 통합이 되고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스토리지와 컴퓨팅을 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최적화라든가 아니면 뭔가 동일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그 방식으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거죠. 즉 컴퓨팅 프레임워크나 컴퓨팅 레이어만 다른 식으로 바꿔서 그렇지만 이제 스토리지는 동일한 걸 공유를 하고 그런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그 11 나인스라고 하는 듀어빌리티, 그러니까 한번 저장이 되면 거의 유실이 되지 않는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좋은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왠지 리전 간 복제 같은 게 쉽다, 비용이 없다, 그리고 데이터 자체를 저희가 또 저장을 할 때나 저장할 때 인크립션해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관점에서 좀 안전한 편이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싸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다른 레드시프트나 다른 솔루션에 비해서 비용이 상당히 싼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면에서 S3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실제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BI 시스템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S3에 저장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가, 그러면은 S3로 어떻게 데이터를 넣어줄 거냐. 그리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갈 거냐.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새롭게 생기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넣어주는 부분부터 생각을 해보면, 저희 솔루션 중에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올스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소스에서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올스로 데이터를 넣어서 그리고 그 데이터를 S3에 저장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아키텍처 설계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올스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엔드포인트 서버 같은, 그러니까 서버리스트 형태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데이터 소스가 HTTPS 같은 그런 프로토콜 이용하던가 아니면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링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데이터 파이올스 쪽으로 데이터를 주면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올스에서 그 데이터를 S3, 그다음에 레드시프트, 그 일렉서치 서비스 같은 그런 데스티네이션 쪽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이제 데스티네이션에 있는 데이터를 퀵사이트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거의 운영 부담이 없이 쉽게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올스에 넣고 이제 S3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그러면 이제 퀵사이트에서 그 분석을 해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그때 S3에 저장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올 거냐. 쿼리 엔진 쪽, 쿼리 프로세싱 쪽에서 고민이 될 텐데요. 이거는 맨 먼저 생각을 해본 건, 그럼 이제 배치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시간별 배치라든가, 일별 배치, 주간 배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대시보드로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저희가 에드호 쿼리도 그러니까 배치로 처리한다면 뭔가 정의된 형태의 작업들은 쉽게 처리가 되겠지만, 그거 말고 그냥 저희가 약간 그때그때마다 한두 번씩 분석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대화식 형태로 분석을 하고 싶다.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아테네아와 같은 이제 쿼리 엔진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MR에 이제 프레스토나 이제 스파크 SQL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아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프레스토를 저희가 이제 메이드 서비스 형태로 그런 형태 제공하는 게 이제 아테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쿼리 프로세싱 엔진들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크게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처리하는 데이터의 구조, 그 다음에 지원되는 그 언어들, 그리고 이제 실제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자주 사용되는 유즈 케이스는 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퍼포먼스 관점에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그 글루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스팍 같은 경우는 글루 자체가 스팍을 메인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거의 둘 다 특징이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제이슨 같은 그런 세미 스트럭처들인가 아니면 그냥 정말 스키마가 있는 그런 경우도 처리가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프레스토도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SQL 엔진, SQL 같은 걸 지원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이제 NCSQL처럼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거 역시도 그렇지만 RDB처럼 어떤 그 스트럭처 데이터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JSON 같은 세미 스트럭처 데이터도 처리하고, 그 아테네는 이제 프레스서를 동일한 거기 때문에 거의 특징이 동일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레드시프트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트럭처 데이터 형태의 데이터를 주로 처리를 하고, 그래서 그 거의 모든 솔루션이 이제 대동소이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지원하는 언어들도 대부분 다 SQL은 무조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루나 스팍 같은 경우는 API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 있고, 데이터 스토리지는 이제 S3를 대부분 다 쓸 수가 있고, 이제 레드시프트는 이제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S3를 데이터 스토리지로 쓰긴 하지만 일반적인 이제 레드시프트는 로컬 컴퓨팅 노드랑 데이터 노드가 이제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유즈 케이스로 보면 이제 스팍이나 블루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분석용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는 그 데이터 형태를 변환하는 ETL에서 트랜스폼 같은 거 할 때 그런 쪽으로 오히려 더 많이 쓰는 면이 있고요. 조금 더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솔루션들은 주로 이제 쿼리를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 관점에서는 이제 대체로 이제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그 튜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스팍이나 프레스토는 노드를 얼마나 저희가 이제 많이 투입을 하고 그 노드의 그 인스턴스 타입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조금 이제 달라질 수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 레드시프트가 아무래도 아테나나 프레스토보다는 조금 빠른 편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프레스토나 아테나는 거의 유사할 테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노드 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그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제 성능을 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전체적으로는 그 좋은 성능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쿼리 처리 엔진에서 역시 이제 제가 선택했던 기준은 그러니까 대부분 다 충분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긴 하지만 첫 번째로 이제 고민했던 게 SQL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화식 형태의 쿼리 처리가 되는지, 이제 BI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글루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스팍이나 프레스토, 아테네 중에 하나인데, 아테네 중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운영 비담이 그 최소화할 수가 있는 서버리스 형태로 제공되는 게 어떤 걸까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아테네가 그 서버리스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제 아테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키네시스 파이오스를 통해서 S3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아테네를 통해서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쿼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퀵사이트에서 그 데이터 시각화를 하고 원하는 인사이트를 얻는 이런 구조로 저희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아주 일반적인 이런 BI 시스템에 대해서 쭉 설명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데이터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크게 ETL과 ELT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보통 많이 쓰는 ETL이라는 거는 이제 왼쪽에서 보이는 그림인데, 왼쪽에 보이는 그림 중에서 맨 왼쪽에 데이터 소스 쪽을 보면 그러니까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가 있고, 그거를 이제 오른쪽에 타겟이라고 하는 어떤 저장소에 데이터를 넣기 전에 그런 타겟이란 저장소 바깥쪽에서 그 타겟에 맞게끔 그 데이터 소스를
변형해주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넣어주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이제 ETL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 쿼리 프로세싱 엔진 중에서 글루나 스팍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이런 그 ETL에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오른편에 있는 그림이 이제 ELT라는 관점인데요. ELT에서랑 ETL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톱니바퀴처럼 생긴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 그림 중에서 보면 중간에 톱니바퀴처럼 생긴 트랜스폼 과정을 잘 보시면 그 ELT의 경우에는 그 타겟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저장소라든가 그런 서비스 안쪽에서 실제 톱니바퀴처럼 생긴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최종적으로 저장하기 전에 모든 처리를 끝내는 게 아니라 먼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약간 가공을 해서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똑같은 그런 데이터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구조기 때문에 실제 타겟이 되는 저런 저장소라든가 스토리지 엔진 쪽에서 이제 그 트랜스폼 작업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중간 단계의 데이터들은 이제 스테이징 테이블이라는 것들 저장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소비할 데이터는 파이널 테이블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저희는 ELT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 엔진 자체를 그 아테나를 쓰므로써 스토리지 엔진이 아니라 이제 쿼리 프로세싱 엔진 자체를 아테나 같은 걸 쓰므로써 약간 그러니까 ETL보다는 ELT 쪽으로 이제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그 스토리지 자체는 S3고 그래서 S3에 일단 먼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쿼리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다시 다른 S3의 특정 버켓에 뭔가 그 최종적으로 쓸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제 이런 구조로 저희가 이제 그 BI 시스템을 그러니까 초기 BI 시스템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지금 보이시는 그림 같은 형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그 시간별 시간별 통계라든가, 예, 뭐 일별 통계, 주간 통계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쉽게 처리가 될 텐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몇 분 이내에 어떤 데이터에 대한 통계라든가 아니면 그 몇 초 이내 데이터 통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꺼번에 다 그 처리를 하고 싶다. 그리고 계속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바로바로 그 비주얼라이징 해주고 싶다.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그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런 데이터를 이제 배치 쪽, 그러니까 앞서 그 설명드렸던 그런 그 레이어 말고 다른 레이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레이어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레이어의 특징은 그러니까 스트리밍 데이터 자체를 계속 스트리밍 형태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처리되는 속도 자체도 밀리세컨드에서 세컨드 이내로 아주 빠르게 처리되는 약간 이제 핫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밑에 그림은 그 웜 데이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콜드 데이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에 리얼타임 어널리스 레이어는 이제 핫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 그럼 두 개의 레이어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두 개의 레이어의 데이터를 어떻게 나눠줄까? 그래서 그 데이터를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스랑 그리고 매니지드 스트림인 카프카 카프카를 저희가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이제 MSK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SQS 같은 그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앞서 이렇게 설명드린 이런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나 MSK나 SQS 특징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약간 버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그 스트리밍 스토리지라고 약간 일반에서 부를 수가 있는데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하고 MSK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둘 다 이제 그 여러 데이터
그 소스에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이제 분산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 성능을 위해서 이제 분산을 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은 샤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MSK는 파티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두 개 키네시스나 MSK에서 소비자가 데이터를 읽어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리밍 스토리지를 사용했을 때는 실제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프로듀서와 컨슈머 사이에서 위치를 해서 프로듀서 컨슈머를 약간 디커플링 시키는 분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두 번째는 프로듀서 그러니까 컨슈머 쪽에서 소비를 못하더라도 데이터를 소비를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이제 키네시스랑 MSK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퍼시스턴트한 버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프로듀서가 다양한 프로듀서가 있었을 때 그런 프로듀서를 하나의 이제 키네시스나 MSK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스트림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프로듀서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줄 때 그 데이터를 이제 보내주는 순서대로 이제 저장을 하게 돼서 실제 소비할 때도 이제 보내주는 순서대로 소비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토탈 오더링, 전체 오더가 아니라 그러니까 파셜 오더링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키네시스랑 MSK 같은 경우는 샤드나 파티션으로 그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샤드에서는 이제 프로듀서가 생산해내는 그런 순서대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고 실제 읽어갈 때도 그 순서대로 읽어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크로스 샤드, 그러니까 샤드 1과 샤드 2 사이의 오더링은 저희가 보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탈 오더링 개념보다는 이제 그 파셜 오더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샤드를 하나만 쓴다면 이제 토탈 오더링이 보장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스루풋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이제 샤드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사실상은 이제 파셜 오더링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그 패러럴 그 동시 이제 소비인데 이거의 의미는 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아래 프로듀서들이 레드, 그린, 블루 이런 형태로 쭉 이런 순서로 데이터를 줬다고 했을 때 실제 컨슈머 1과 컨슈머 2가 서로 다른 컨슈머인데 만약에 컨슈머 1이 그 레드, 그린, 블루 순서로 읽어왔으니까 레드 거를 읽어갔을 때 맨 처음에 들어온 레드를 읽어갔을 때 컨슈머 2도 그 레드를 읽을 수 있는 게 이제 그 패러럴 컨섭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적인 자료 구조의 Q라고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일반적인 그 저희가 자료 구조에서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배우는 Q를 생각해 보시면 P4Q를 생각해 보시면 그 데이터를 한번 Q에서 빼가 버리면 이제 대체로 그 다음에 읽어가는 애는 처음에 빼간 그 데이터를 다시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MSK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컨슈머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그 동시에 읽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컨슈머가 특정 데이터를 읽어갔더라도 다른 컨슈머는 또 그 데이터를 또 읽어갈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두 개의 읽어가는 컨슈머마다 그 읽어가는 포지션을 다 따로따로 트래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렇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얘가 퍼시스턴트하게 그 데이터를 일정 기간 동안 그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지하는 기간 동안 데이터를 한 번에 읽어가지고 이제 배치 처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스트리밍 매니지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보통 스팟 같은 경우는 이걸 마이크로 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령 뭐 10분간의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 데이터를 한 번에 읽어서 한번 배치를 돌려서 다른 작업을 하고 또 다시 또 10분간의 데이터를 또 읽어서 또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나 MSK에 들어간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자체를 하나의 유닛으로 생각하고 그 짧은 단위의 배치를 계속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이런 스트리밍 스토리를 사용했을 때는. 그렇다면 그럼 SQS는 도대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봤는데 SQS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뭐 디커플링이라든가 그 퍼시스턴트 버퍼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프로듀서에서 이제 데이터 스트림 받아들이는 이런 것까지는 다 동일한데 그 큰 차이점이 일단은 그 프로듀서가 데이터를 넣어주는 순서대로 그 컨슈머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조금 힘듭니다. 이게 완벽하게 노후는 아닌데 그런데 그 순서를 보장해 주기 조금 힘든 구조로 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SQS는 그게 힘들고 그래서 순서를 무조건 보장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피포라고 하는 SQS를 또 서비스가 있고 근데 이제 스탠다드랑 피포의 큰 차이점은 이제 성능상 큰 차이가 생기는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트리밍 맵 뉴스 같은 게 조금 힘들고 그 노 패러럴 컨수 그 노 패러럴 컨슈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 서로 다른 컨슈머가 동일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느냐의 차이인데 지금 SQS는 그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동일한 데이터를 그 서로 다른 컨슈머들한테 읽게 하려면 이제 구조 자체를 펍섭 형태의 아키텍처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SQS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읽어서 이제 SNS로 넣고 그러면 그 SNS를 여러 컨슈머들이 그 서브스크라이빙 하는 구조로 이런 구조로 이제 저희가 그 만들어야 되는 약간 좀 그런 구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리얼타임 분석을 위해서 지금 이제 BI 시스템 아키텍처를 개선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필요한 건 아래쪽에 그 기존에 만들었던 레이어 말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다른 쪽으로도 보내주고 그걸 실시간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제 팬아웃이 가능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이제 동일한 데이터를 그 위쪽 라인하고 아래쪽 라인에서 다 같이 이제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패러럴 컴퓨터 그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그 특징이 아주 중요한 요구사항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SQS는 안 되고 그러면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MSK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선택을 했습니다.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선택한 이유는 MSK 같은 경우도 이제 오픈소스 카프카를 메이드 서비스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능이나 그런 면에서는 아주 뛰어나고 좋은 이미 이제 그 뭐랄까 현시 디펙터로 거의 이제 Q 형태의 디펙터로 이제 카프카로 오픈소스를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 저희가 이제 AWS 서비스 전체적인 어떤 통합이라든가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아직 이제 MSK의 데이터를 그 소비해 갈 수 있는 서비스들이 조금 많이 통합이 안 돼 있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람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를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직 그 MSK에서는 그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MSK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하려면 현재까지는 키네시스 데이터 어널리틱스나 아니면 스팍이나 플링크를 EMR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읽어갈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데이터, 그러니까 서비스를 통합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조금 운영상에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키네시스를 선택했고요. 특히나 그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그다음에 MSK의 즉 이제 오픈소스 카프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오픈소스 카프카나 MSK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을 그 늘릴 수는 있는데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뉴스라든가 쇼핑몰을 생각해 봤을 때 트래픽이 항상 고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령 뉴스 같은 경우는 아침에 그 사람들이 깨어나서 활동하는 시간대에는 트래픽이 많지만 밤에 이제 그 잠을 잔다든가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이제 트래픽이 별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때도 똑같이 주간 시간대에 트래픽을 처리할 만큼의 그런 샤드 수를 가지고 유지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샤드 수를 줄여준다든가 파틴 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면 아무래도 비용 쪽으로 최적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MSK는 샤드를 늘릴 수는 있지만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샤드를 좀 자유롭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어떤 성능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써도 충분히 지금 BI 시스템 만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키네시스 스트림을 통해서 먼저 받고 그 데이터를 이제 아래쪽 그 키네시스 파이어호스를 통해서 S3로 저장하는 라인 그리고 위쪽에 이제 실시간 분석을 할 라인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보내주게 될 텐데요. 그러면 그 실시간을 그 이제 데이터는 이제 그 가져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까? 저런 이제 프레임워크나 솔루션은 뭐가 있을까? 요걸 생각을 해봤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게 많이 쓰시는 이제 스팍 같은 거, 스팍 스트리밍으로 처리하면 어떨까? 두 번째는 스팍하고 거의 동일한 플링크를 쓰면 어떨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플링크를 저희가 매니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키네시스 데이터 어널리틱스 서비스 같은 건 어떨까?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세 개는 그 ETL도 쉽게 가능한 그런 약간 솔루션을 한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ETL 과정 전혀 필요가 없고 그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그 데이터들 즉 라이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런 라이트가 어마하게 많은 상태에서도 그 리드를 했을 때 리드가 전혀 느려지지 않는 그리고 그렇게 작은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더라도 계속 쉽게 이제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쓴다면 그러면 굳이 실시간 처리가 필요 없이 바로 그런 솔루션에서 우리가 쿼리 형태로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떠올랐던 게 이제 일렉스틱 서치 서비스입니다. 뭐 인메모리 DB 같은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렉스틱 캐시에 있는 뭐 그 맨캐시나 그다음에 이제 레스 같은 경우는 키밸류 형태로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레인지 쿼리나 이런 조인 쿼리 같은 게 특히 이제 레인지 쿼리죠. 레인지 쿼리 같은 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쿼리가 좀 자유로운 이제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이제 그 일렉서치 서비스가 적합할 것 같아서 이제 이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맨 먼저 그 스파크와 플링크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걸 EMR로 돌렸을 때 이 세 가지의 차이가 어떤 건지 생각을 해보면 스팍은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저 용어들에 대해서 좀 익숙할 건데 이제 스팍에서는 그 데이터 처리하는 데이터를 이제 RDD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RDD를 오퍼레이터 저희가 원하는 어떤 연산에 넣고 그럼 그 연산을 통과시키면 새로운 RDD가 나오고 다시 또 이 RDD를 다른 연산을 통과시켜서 또 새로운 RDD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데이터를 연산에 통과시키는 과정을 체이닝하고 이걸 이렇게 반복해서 마지막으로 저장하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띄었다면 이제 플링크는 약간 위에 그림하고 유사해 보이지만 상당히 다른 면이 뭐냐면 그 중간에 오퍼레이터만 있고 이제 그 변환되는 데이터가 한 번 큰 사이즈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플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소스 쪽에서 계속 스트리밍 형태로 데이터를 밀어 넣어주면 그거를 저희가 원하는 오퍼레이터한테 보내주면 그 오퍼레이터가 이제 그 데이터를 변경을 시켜서 다른 오퍼레이터에 또 전달하고 또 다른 오퍼레이터가 또 데이터를 변경해서 또 전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데이터를 소비하고자 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 싱크 쪽에 이제 저장을 하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이즈 자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처리하는 방식이 상당히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스팍 같은 경우는 RDD 오퍼레이터가 하나의 셋으로 묶여서 앞서 설명드렸던 뭐 마이크로 배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한번 배치가 돌아서 새로운 결과가 나오고 또 그게 다른 배치, 다음 RDD 오퍼레이터 형태의 다음 배치로 돌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면 아예 이제 플링크는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배치 단위로 어떤 데이터가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마다 계속 변형을 시켜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조금씩 계속 이제 싱크 쪽에 저장을 하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플링크는 그 요새는 이제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그 과거에 이제 스톰이라는 거, 아파치 스톰이라는 서비스를 써보신 분들은 스톰하고 상당히 그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링크는 약간 오퍼레이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간에 오퍼레이터를 띄워놓고 거기에 데이터를 보내서 미리 띄워놓고 거기에 데이터를 보내서 이제 처리하는 구조고 스팍은 데이터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RDD라고 하는 데이터를 계속 이제 보내서 변형을 시켜서 보낸 다음에 처리하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EMR은 뭐냐? 이제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 그 EMR은 저런 스팍이나 플링크 같은 이제 빅데이터 프레임워크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하둡이 요새 그 최근에 이제 많이 인기가 시들해졌는데 저런 하둡이 그 조금 사용하기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하둡의 이제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그런 운영 부담이 상당히 컸거든요. 프로비저닝 한다든가 어떤 설정을 변경한다든가 뭐 이런 부담들이 상당히 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하둡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는 것보다는 하둡 자체를 운영하는 비용이 커서 오히려 이제 불편했는데 그런 부분을 그 해소하고자 AWS에서 저런 빅데이터 프레임워크를 쉽게 프로비저닝하고 쉽게 관리해 줄 수 있는 형태의 그 어떤 관리 서비스로 만들어낸 게 이제 아마존 EMR이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EMR에서는 이런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다양한 맨 위에 보이시면 프레스토나 HBS부터 해서 맨 아래쪽에 있는 뭐 스팍, 플링크, 테즈까지 이렇게 다양한 이런 그 아까 빅데이터 프레임워크들을 쉽게 이제 그 EC2 인스턴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프로비저닝하고 이제 운영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하둡이나 아니면 이제 스팍이나 이제 저런 프레스토 같은 경우는 보통 하둡 기반에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주로 HDFS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많이 저장을 하는데 이제 그 AWS 같은 경우는 S3가 있기 때문에 HFS 대신에 S3를 기본적인 스토리지 레이어로 사용을 하는 형태로 해서 그 쉽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제 EMR입니다. 그리고 이제 EMR을 쓰실 때의 장점은 뭐냐면 비용적인 면에서 저희가 스팟 인스턴스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고객사들이 EC2에 이제 HBS나 스팍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하고 그 쓰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EMR은 결국에는 스팍과 플링크를 잘 관리해주는 그런 도구다,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스팍과 플링크는 데이터 중심적이냐, 오퍼레이터 중심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실시간 프레임워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팍이나 플링크를 쐈을 때는 그 그 아키텍처 자체는 상당히 이제 대동소이할 텐데요.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보시면 먼저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에서 이제 EMR 위에 스팍 스트리밍이나 이제 플링크를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원하는 실시간 처리를 하고 실시간 통계라든가 변환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그 결과를 이제 RDS에 저장을 해서 퀵사이트로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스팍이나 플링크는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기보다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컴퓨팅하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실제 최종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 저장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RDS를 떠올려 봤고 그러면 아니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RDS가 왜 이렇게 안 좋다고 다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왜 RDS를 쓰시나요? 이렇게 이제 그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설명을 할 때 RDS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부분은 그런 경우에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로 생각을 해봤던 거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성 데이터, 즉 핫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쌓이는 데이터 자체가 그러니까 보관을 해야 되는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뭐 그 제일 짧으면 1시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그 수십 분 이내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길다고 한다면 일주일이나 2주일, 그 정도 데이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RDD의 디스크 볼륨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한번 이런 그 스키마의 그 검증이라든가 그런 스키마에 맞게끔 이제 변형을 해주는 작업들은 스팍이나 플링크 쪽에서 어느 정도 그 해준 다음에 그 결과를 RDS에서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퀵사이트에서 보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RDS도 그 적절한 스토리지 솔루션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 아키텍처를 그려봤고요. 그러면 RDS만 쓸 수가 있느냐? 이제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이나모DB 같은 걸 만약에 쓴다면 다이나모DB는 RDS보다는 그 리드나 라이스루프 같은 거를 더 높게 할 수도 있고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령 이런 경우에 상당히 좋겠죠. 저희가 어떤 실시간으로 그 상품의 재고 현황을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그 어떤 카운터 값들 현재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카운트 값들만 계산한다면 그런 각종 매트릭들에 대한 카운터를 키밸류 형태로 계속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그거를 그 리얼타임 대시보드에서 읽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로 이런 형태를 구성할 때는 그 다이나모DB도 그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다이나모DB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퀵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이나모DB를 데이터 소스로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특히나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이나모DB는 그 레인지 쿼리랑 조인 쿼리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레인지 쿼리랑 조인 쿼리를 아주 짧은 시간에 어떤 그 성능자 없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구현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 맞춰서 이런 리얼타임 대시보드를 만들고 그런 경우에 이제 다이나모DB를 저장소로서 활용하고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다이나모DB는 그래도 여전히 디스크니까 느리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메모리를 올리겠다. 그래서 그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인 이제 레디스라든가 아니면 맨캐시디 같은 경우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이제 리얼타임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쓸 수가 있을 거고 특히나 이제 일렉스틱 캐시에서 이제 레디스를 활용하셨을 때는 뭐 하이퍼 로그로그라든가 아니면 그때 Z셋 같은 걸 이용하셔가지고 하이퍼 로그로그로 쓴다면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UV를 그러니까 유니크 방문자 수를 계산한다면 동일한 유저가 2번 방문하더라도 한 번 방문한 것처럼 카운터가 세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중복 제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 그 하이퍼 로그 같은 걸 사용을 하시면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오차율이 상당히 그 1% 정도 이내로 오차율을 작게 가져가면서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쓰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Z셋 같은 걸 활용을 하시면 뭐 실시간 급상승 그런 그 키워드라든가 아니면 실시간으로 급상승하고 있는 어떤 상품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랭킹을 매겨가지고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리얼타임 대시보드를 이제 자체적으로 만드셔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플링크를 메이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키네시스 데이터 어널리티스를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어널리티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 스트림 스토리지라는 말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키네시스 스트림이나 데이터 스트림이나 카프카 같은 걸 사용을 했을 때 거기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여있고 퍼시스턴트하게 버퍼 역할을 하긴 하지만 거기에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리밍 형태로 들어오긴 하지만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가 쌓여있으니까 거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쌓여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SQL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바로 그 분석을 하거나 이제 통계 같은 걸 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지금 키네시스 데이터 어널리티스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네시스 파이올스나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거를 그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어널리티스 안쪽에서
데이터를 약간 복원하고 있다가 그런 일정 타임 윈도우 내의 데이터를 어그리게이션 해가지고 집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다시 다른 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API 형태로도 가능하고 SQL 형태로도 가능한 서비스가 키네시스 데이터 어널리틱스고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을 했을 때 아키텍처 모습은 이제 아까 스팍이나 플링크와 같은 그런 이제 하고 상당히 유사해질 텐데요. 그래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키네시스 데이터 어널리틱스로 보내서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어널리틱스에서 이제 그 처리한 결과를 저장할 앞서 설명한 이제 RDS로 만약에 저장을 한다면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할 거고 그 RDS 결과를 이제 이용을 해서 퀵사이트에서 이제 처리하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스팍이나 그 스팍 스트리밍이나 플링크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다 보니까 거기에서 바로 RDS라든가 이제 뭐 일렉스 캐시나 이런 쪽으로 저장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 구현이 가능하지만 키네시스 데이터 어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데이터를 RDS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이거를 람다를 이용을 해서 RDS에 넣어준 형태로. 그래서 그냥 물론 이렇게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보낸 데이터를 이제 RDS에 넣을 때 한 번에 모아서 배치 인서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가져가시면 실제 RDS 쪽에서는 그 레코드 로우 하나씩 인서트가 되는 게 아니라 로우가 1000개 아니면 뭐 2, 300개씩 모아서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RDS의 그 어떤 라이트 성능을 최적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RDS 대신 다이나모DB를 써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앞쪽은 똑같고 마지막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저장소만 다이나모DB가 되고, 예, 그다음에 대시보드는 리얼 그 커스텀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쓰시고, 그리고 일렉스 캐시 역시도 이런 비슷한 구조로 저희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 스팍, 플링크, 그다음에 이제 키넥시스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써서 즉 그러니까 ETL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ETL 결과를 타겟이 되는 그 RDS, 그 다음에 그 다이나모DB, 일렉스 캐시 같은 데 넣는 그런 구조의 아키텍처를 설명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ELT처럼 쓸 수 있는 이제 일렉스 서비스 그런 저장소만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실시간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일렉스서치 서비스고, 일렉스서치 서비스는 이제 오픈소스로도 워낙에 유명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저희가 AWS에서 메인 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별다른 이제 큰 설명 없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렉서치 서비스를 활용을 하셨다면 이것 역시도 일렉서치 서비스에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 데이터를 이제 그 비주얼라이징 해줘야 될 건데 비주얼라이징 할 때 일렉서치 서비스를 샀을 때의 장점은 그 키바나와 같은 이제 어떤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면 바로 비주얼라이징이 쉽게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별도의 커스텀하게 리얼타임 어떤 대시보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퀵사이트 같은 경우를 이제 붙이실 필요가 없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넣어줄 때 제가 이제 여기서는 람다 펑션을 썼는데 저희가 이제 일렉서스 그 앞서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올스 설명을 할 때 데이터 소스에서 그 데이터 데스티네이션 쪽으로 그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올스 데스티네이션의 하나가 일렉스틱 서치 서비스였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보안을 위해서 이제 VPC 안쪽에 일렉스틱 서치 서비스를 클러스터를 이제 설치를 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는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올스가 그 VPC 안쪽에 있는 일렉스틱 서치 서비스에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람다를 이용을 해서 그 람다가 일렉서치 서비스 쪽으로 데이터를 인젝션 할 수 있도록 이제 커스텀하게 이제 구현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에서 이용을 해서
람다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일렉서치 서비스를 넣어주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일렉서치 서비스에 그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제 원하는 대로 쿼리를 할 수가 있고, 레인지 쿼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그 컬럼들을 가지고 이제 또 어그리게이션 한다든가 이제 패시 기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비주얼라이징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크게 그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방식이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로 정리가 될 건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EMR의 스파크나 플링크를 이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 소스, 그 데이터 데스티네이션으로 RDS나 다이나모DB, 그 일렉스 캐시 쪽으로 데이터를 넣어주고 이거를 퀵사이트나 아니면 그 커스텀하게 그 리얼타임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징 하는 그리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키네시스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활용하셨을 때는 이제 바로 앞서 얘기한 RDS, 다이나모DB, 그러니까 일렉스 캐시에 그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한번 계산된 결과를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에 넣고 그거를 람다를 통해서 이제 벌크 인서트를 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얘기한 게 그냥 데이터 자체를 일렉스틱 서치 서비스에 넣고 거기서 바로 비주얼라이징 하는 이런 구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를 거의 뭐 성능이라든가 또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각각 이제 솔루션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비슷하게 이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로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이렇게 그 아키텍처를 잘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운영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플링크나 스파크 같은 경우를 쓰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SQL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스파크나 플링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이제 러닝 커브가 있고, 그 다음에 EMR 위에 저거를 쓴다고 했을 때 이 EMR에서 저렇게 프로비저닝을 어떻게 하고 만약에 레이턴시가 올라갔을 때 노드를 어떤 식으로도 추가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관리 부담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그것보다는 만약 그래서 스파크나 플링크를 EMR 위에서 띄워서 쓰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어널리틱스 같은 걸 활용을 할 것 같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게 문제점이냐면 조금 이렇게 복잡해지잖아요. 뭐 다시 데이터를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에 넣고 그 다음에 람다 펑션을 이용해서 다른 어떤 실시간 데이터, 분석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에 넣는 이런 구조가 되고 대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아주 그냥 처음에는 간단하게 저희가 RDB에 데이터를 넣고 그 분석을 시도했던 것처럼 데이터만 일단 들어가면 쉽게 애독하게 분석하기 쉬운 그런 구조인 그 일렉서치 서비스를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저는 이제 3번을 택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가 이제 이런 식의 구조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소스가 이제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으로 한번 버퍼링해서 받아주고 그러면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에서 팬아웃돼서 위쪽에 있는 어떤 실시간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S3에 저장을 하고 아테네로 분석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이제 이쪽에 있는 아래쪽에서 그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스 S3 아테나는 이제 그 시간별 통계라든가 뭐 일별 통계 이런 걸 처리하는 약간 배치 레이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퀵사이트는 실제 저희가 데이터를 소비하고 그 데이터를 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서빙 레이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라인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스피드 레이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 레이어, 서빙 레이어, 그리고 스피드 레이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아키텍처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람다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저런 아키텍처가 이제 람다 아키텍처만 있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람다 아키텍처가 나온 이후에 이제 카파 아키텍처라고 하는
그런 아키텍처가 나왔는데, 그리스어, 그 람다랑 이제 카파가 다 그리스어인데, 알파벳 순서로 생각해보면, 카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람다가 그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나오듯이. 그래서 이제 카파 아키텍처는 이제 람다 아키텍처를 조금 더 개선했다는 의미에서 나왔던 아키텍처고, 그래서 카파 아키텍처의 큰 특징은 뭐냐면, 배치 레이어가 스피드 레이어가 합쳐졌다면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배치 레이어와 스피드 레이어 합쳐서 그냥 리얼타임 레이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이런 리얼타임 레이어에서 배치 작업과 그다음에 그 실시간 작업을 모두 다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카파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배치 레이어가 그러니까 실시간 처리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스트리밍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스트리밍 스토리지, 즉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나 아니면 MSK나 아니면 오픈소스 카푸 같은 그런 그 스트리밍 스토리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큰 구조고요. 그리고 그 이제 람다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배치 레이어와 스피드 레이어가 사실상 거의 동일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코드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있지만 이제 만약에 카파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레이어를 합쳤기 때문에 실제로는 단일한 코드로 두 가지 작업을 다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둘 다 자주 쓰이는 아키텍처긴 한데,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거나 실제 해보면 오히려 람다 아키텍처가 약간 직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배치 레이어와 스피드 레이어를 서로 저렇게 분리를 함으로써 그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피드 레이어 쪽에서 장애가 나더라도 실제 배치 레이어 쪽은 그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되고 그 반대도 되고요. 그렇지만 카파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그 배치 레이어와 스피드 레이어가 그러니까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장애가 나면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실시간 분석과 배치 분석이 둘 다 안 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계속 얘기 드렸던 것처럼 카파 아키텍처는 스트리밍 스토리지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그런 스트리밍 스토리지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야 그러니까 보관해야 될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즉 카프카나 키네시스 스트리밍 안에다가 데이터를 그 리텐션 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비용이 좀 증가할 수가 있고, 예, 관리 부담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샤드를 더 늘린다고 했을 때도 그 많은 데이터들이 다 나눠져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제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카파 아키텍처가 전혀 안 쓰이냐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카파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저런 패턴이 저런 람다 아키텍처의 스피드 레이어 쪽에서 구성을 할 때 이제 중간중간 다시 나타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그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아키텍처가 좋다기보다는 이제 약간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BI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BI 시스템을 넘어서서 그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했기 때문에 그 수집한 데이터로 다른 일들도 좀 하고 싶다. 이제 이런 니즈가 커질 텐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든 걸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크게 이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만 설명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분석, 그래프 분석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그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킹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추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저와 유사한 사람들 찾아서 그 사람들이 샀던 물건이라든가 그 사람이 봤던 어떤 그 아티클이나 이런 걸 추천을 받고 싶다든가,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프로디테이션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어떤 엔티티 간의 어떤 관계를 이제 표시하는 그런 날리지 그래프 같은 경우를 이제 표현을 해서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 그 그래프 분석 같은 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두 번째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일종의 이제 어떤 실제 서비스 형태로 생각해 본다면 추천 같은 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개인화 추천 같은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개인화 추천, 뭐 개인화 검색, 아니면 광고라면 개인화 어떤 그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뭐 메시지 그 팝업을 띄우게 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있고 머신러닝 엔지니어도 많아서 어떤 우리의 갈 길은 뭔가 좀 더 뛰어난 어떤 머신러닝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그거로 비즈니스적 가치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머신러닝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제 그래서 그 포캐스팅, 그러니까 어떤 예측을 하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분류를 한다든가 이미지 분류라든가 아니면 텍스트를 분류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텍스트 내에서 어떤 감성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더 해볼 수가 있을까? 뭐 다양한 것들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처음에 만들었던 그런 BI 시스템에서 어떻게 확장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키텍처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요거를 이제 좀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분석이나 이제 그 레커멘데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가정을 한 거는 어떤 머신러닝 엔지니어나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가 이런 사람이 없더라도 쉽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봤고, 그다음 세 번째 정말 그 어떤 조직에 머신러닝 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가들도 있고 그런 인원이 많았을 때 정말 커스텀하게 어떻게 우리가 머신러닝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 머신러닝 쪽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그 데이터 사이언스가 없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데이터 자체를 그래프 형태로 저장을 하고 그래서 그런 그래프 연산이 잘 지원이 된다면 저희가 원하는 그런 그래프 분석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 AWS에 풀리 매니지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인 넵튠이 있으니까 넵튠을 활용을 해서 저런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든가 추천이라든가 이제 그 프로젝테이션, 이제 날리지 그래프 같은 거를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키텍처가 어떻게 바뀔까? 그러면 지금 보시는 거는 기존의 BI 시스템이고,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넵튠의 데이터를 넣고, 그래서 이 넵튠의 데이터를 넣을 때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에서 이제 람다를 이용해서 넵튠의 데이터를 넣고, 그다음에 이거를 넵튠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읽어서 추천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API 서버를 만들 건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API 게이트웨이와 그 람다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 서버리스 형태로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API 게이트에서 그 넵튠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API 게이트웨이가 저희 AWS 서비스를 바로 호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람다를 거치지 않고 이제 바로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떤 지금 넵튠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게 단순히 넵튠의 쿼리를 날리는 게 아니라 그 추천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저런 람다를 프락시처럼 이용을 해서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넣고, 그리고 이제 API 게이트가 최종 엔드포인트 형태로 쓰는 형태로,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프 분석은 이렇게 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AWS가 이제 아마존닷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시간 그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퍼스널라이즈죠. 그래서 이런 퍼스널라이즈를 활용을 하면 그러니까 쉽게 어떤 그 추천 알고리즘을 만들지 않더라도 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서, 그러면 이제 퍼스널라이즈를 활용을 할 때 퍼스널라이즈가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실시간으로 그 추천 결과를 보내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배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배치가 그뭐 12시간에 한 번씩 돌린다든가 하루에 한 번씩이나 며칠에 한 번씩 추천 결과를 한 번에 계산하고 그 계산된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서비스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가정을 한 거는 실시간보다는 그 퍼스널라이즈를 배치 형태로 한번 실행을 하고 그 실행 결과를 저장해 놓고 활용하는 그런 구조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배치 형태로
퍼스널라이즈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인풋이 이제 S3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S3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다시 그 퍼스널라이즈 결과를 S3에 저장하고, 그러면 그 S3에 저장된 결과를 어떤 저장소에 넣고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퍼스널라이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추천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턴시가 중요하니까 일리스트 캐시 같은 인메모리 DB를 사용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일리스트 캐시에 그 계산된 결과를 이제 넣어주는 그런 작업을 이제 스팍이나 그 하둡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저렇게 구현을 해서, 만약에 퍼스널라이즈 결과가 S3에 딱 들어오면 그때 이제 그 결과를 쭉 읽어서 일리스트 캐시에 채워주고, 그리고 이제 일리스트 캐시에서 마찬가지로 그걸 가져가는 API는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서버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 퍼스널라이즈가 이제 배치 형태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배치를 실행하는 트리거, 즉 이제 주기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트리거 시킬 거냐, 이런 거는 이제 AWS 클라우드워치의 스케줄드 이벤트를 활용을 해서 이제 몇 시간마다 한 번씩 그 배치를 실행해라, 이런 식으로 람다를 트리거를 하고, 그 람다가 퍼스널라이즈를 호출을 해서 그 결과를 계산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구조로 이제 배치 방식으로 추천을 이렇게 만들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체적으로 머신러닝을 하겠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이제 작업 사이클을 보면 이제 데이터를 빌드하고, 그다음 그 데이터로 모델을 이제 선택하고, 그 선택한 모델을 트레이닝 시켜서 그 트레이닝 결과로 학습 모델을 선택하고 그 트레이닝 결과로 이제 나온 그 모델을 이제 디플로이해서 서빙하는 이런 구조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게 상당히 반복적이고 여러 가지 이제 각 단계별로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하기가 힘든데, 이제 그런 거를 AWS 세이지메이커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니까, 이 세이지메이커를 잘 활용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 구조에서 세이지메이커를 돌린다고 했을 때, 그럼 S3에 저희가 머신러닝을 할 그런 트레이닝할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데이터를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을 이용을 해서 이제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래서 그 학습이 된 모델이 잘 문제가 없다면 그 모델을 S3 버킷에 이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바로 서빙을 하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이제 또 아키텍처를 확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이런 모양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맨 위에는 그래프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은 실시간 처리, 세 번째 라인은 배치 레이어, 배치 분석, 그 다음에 퍼스널라이즈로 배치로 추천 결과를 만들고 그걸 이제 서빙하는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세이지 메이커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S3인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모든 데이터가 S3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확장이 좀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데이터 레이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학술적인 의미라든가 정확한 정의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문서를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저희가 데이터 구조가 스트럭처드, 그 다음에 세미 스트럭처드, 언스트럭처드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일단은 S3 같은 데에 넣어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다 쉽게 꺼내줄 수 있도록 하면, 그런 게 결국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S3가 데이터 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AWS에서는 일단 데이터를 S3로 한번 넣어두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구조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던 아키텍처를 설명해 보면, 단순히 RDBMS를 활용해서 이런 구조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 RDBMS를
뭔가 개선을 해서 S3로 스토리지 엔진을 바꿔서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스나 아테나를 이용한 구조, 그다음에 여기에서 실시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엘리스지 서비스를 활용한 거. 마지막으로는 그 넷튠과 퍼스널라이즈 그리고 그 세이지 메이커를 활용한 이런 구조를 이제 확정한 이렇게 변화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그런 과정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맨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단순화시켜보면 위와 같은 그림이 생길 텐데 일단 수립 단계에서 저희가 사용했던 서비스들은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스, 데이터 스트림, 그다음에 매니지 스트림스, 포카푸카, 그다음에 저장하는 단계에서는 S3, 그리고 그 처리하는 단계에서는 람다로 이제 커스텀하게 이제 구현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데이터 어널리티스, 그 다음에 이제 배치 형태의 글로, 그리고 이제 EMR을 이용해서 스팍이나 스플링크 같은 거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분석을 위해서는 아테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레드시프트 같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일렉서치 서비스. 마지막에 소비를 할 때는 이제 퀵사이트 같은 BI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세이지메이커 같은 이제 다양한 머신러닝 서비스를 이제 활용하시면 이제 활용해서 지금까지 이제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이런 아키텍처를 쭉 그 설계를 해가면서 이제 배울 수 있던 원칙이 첫 번째는 지금 그런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그 단계들을 약간 디커플링을 하자.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저장을 하고 저장한 거를 그 가공을 한 다음에 또 한번 저장하고 즉 데이터를 들어온 거를 저장하고 바로 프로세싱 한 다음에 바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이걸 저장을 하면서 약간 그 각 단계별로 이렇게 커플링 되지 않도록 디커플링 시키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자. 예, 그런 걸 좀 배울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데이터 템퍼리처 스펙트럼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핫 데이터냐 웜 데이터냐 이런 콜드 데이터냐에 따라서 즉 데이터의 어떤 액세스 패턴, 스루프 레이턴시, 뭐 데이터 스트럭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처리하고 그 적합한 툴들이 따로 있다. 그래서 그런 적합한 툴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아까 최적화된 어떤 시스템을 만들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능하면 운영의 그 효율성을 위해서 그 매니드 서비스, 즉 이제 운영이 최소화된 매니드 서비스,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매니드 서비스나 아니면 운영 부담이 거의 없는 서버리스 서비스 형태, 서버리스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매니드 서비스나 서버리스 서비스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AWS에서 그 어벨레비लि티, 릴라이빌리티라든가 스케일러빌리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보안 쪽에서도 이제 많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을 최대한 효율화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런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뭔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방식보다는 한 번 들어온 데이터는 그냥 기존까지 들어온 데이터 맨 뒤에 데이터를 어펜드하는 식으로 그렇게 쭉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이제 가져가서 쓰는 쪽에서 그런 한 번 더 이제 가공을 해서 쓰는 형태로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이런 거죠. 이제 스트림 형태로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한 1시간 전에 데이터를 업데이트 치는 것 때문에 다른 과정들이 더 복잡해지거나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기보다는 약간 이 데이터를 로그 형태로 저장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어펜드하는 형태로 저장하는 패턴이 훨씬 더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단순화시키는데 좀 유리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금까지 설계했던 것들이 이게 비용이 비싸지가 않다. 즉 데이터가 많이 처리한다고 해서 비싼 게 아니라 적합한 툴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아키텍팅을 하면 결국엔 합리적인 가격선에서 충분히 그 비용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아키텍처를 그리면서 주로 그 수집 단계부터 그린 게 아니라 이제 소비 단계, 즉 퀵사이트 같은 대시보드부터 이렇게 쭉 그려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그 짤 때도 아웃풋을 생각하고 이제 인풋을 설계를 하듯이 이런 데이터 분석 시스템도 결국에는 수집 단계에서부터 생각할 게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또 누가 소비를 할 거냐를 고민을 해서 그래서 그런 거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수집까지 이렇게 쭉 설계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워킹 백워드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뭐지 여기 발표를 다 들으시고 조금 더 보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추가해서 여기 넣었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발표했던 예, 내용입니다. 그래서